그녀는 결혼식장에 홀로 남겨졌고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그녀의 백만장자 상사가 천천히 다가와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장단 맞춰. 내가 신랑인 척해. 그 멍청이가 2시간이나 늦고 있어. 음악 큐. 내 전 재산을 걸고 장담하는데 그 겁쟁이는 도망쳤어. 김소호는 연회장의 반쯤 열린 문을 꽉 잡으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바 근처에 모인 무리의 억눌린 웃음소리를 뚫고 삼촌인 상훈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라호텔에 모인 200명의 사람들이 내뱉는 저주 같은 속삭임이 마치 그녀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불쌍해서 어쩌나. 저 망신을 당하고 어찌 살아. 상상이 돼? 소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모든 비용, 동철 씨가 쓴 연회비, 꽃값, 오케스트라 비용. 그런데 신랑이라는 작자는 나타날 배짱도 없다니. 숨이 막히는 듯한 웃음소리. 또 다른 웃음. 그리고 또 다른 웃음. 홀 전체가 간신히 숨긴 병적인 호기심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다. 소은은 눈을 감고 숨을 쉬려 애썼지만 웨딩드레스의 코르셋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아팠다. 1초가 지날 때마다 그녀는 탈출구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다. 오늘 아침에 그 자식 봤다는데? 누군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며 말했다. 누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입방아 찍기 딱 좋은 목소리로 떠들더라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국제선 출국장이 있었대. 아니 그 자식 날아 떴어. 장난해? 친구들이랑 마카오로 갔대. 여기 증거 있어. 내 폰 봐봐.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커져서 신경질적인 웃음소리, 가식적인 놀라움의 탄성, 그리고 점점 더 무자비한 논평들을 싣고 왔다. 소은은 숨이 터나 되는 프랑스산 레이스의 무게 밑에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얀 장미 부케가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가 재빨리 몸을 굽혀 부케를 집어들었다. 소은아, 듣지 마. 저 사람들 다 쓰레기들이야. 지수가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다 취소하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돼. 급한 일? 소은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결혼식 2시간 전에 신랑이 사라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급한 일이 도대체 뭔데?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지수야.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핸드폰들은 이미 스크린샷, 동영상, 개인 메시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2026년 결혼식 대참사는 아마 이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을 것이다. 내일이면 대학 동창들, 잊고 지냈던 페이스북 연락처의 모든 지인이 김소은이 자기 결혼식에서 버림받았다는 왜곡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야, 니들 진짜. 이모인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슨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애가 쥐새끼처럼 저기 숨어있잖아. 누군가 가서 이 판 다 깨졌다고 말해줘야지. 동철원부 돈 돌려받게 하고 다들 집에 가라고 해. 미경아,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마.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불쌍한 소은이. 지금 억장이 무너질 텐데. 글쎄, 그렇긴 한데 우리가 뭘 어쩌길 바라는 거야? 여기서 오후 내내 앉아서 기적이라도 기다려? 신랑은 튀었어. 서커스는 끝났다고. 서커스? 그 단어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으로 소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구경거리라고. 다음 가족모임에서 나눌 맛있는 안주거리라고. 소은이가 바보처럼 재단 앞에서 기다리던 거 기억나? 웃음. 더 큰 웃음. 그리고 그녀는 약혼자가 약속을 지킬 만큼 충분히 괜찮은 여자가 아니었던 사람으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이다. 소은아, 너희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셔. 지수가 눈을 크게 뜨며 경고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폭발하실 것 같아. 김동철 씨는 상처 입은 황소처럼 연회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의자를 밀치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밀어내면서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목의 핏줄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으며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소은은 저 표정을 알았다. 남동생이 가족차를 박살냈을 때 지었던 표정이었다. 사업 파트너가 돈을 횡령한 것을 알았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전 세계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힌 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자식 어딨어? 그가 소은에게 다가오며 포효했다.
그 개자식 어디로 튀었냐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주 찢어 밝아 놓을 거라고. 아빠, 제발요. 소은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다. 10억 원.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하객들을 향해 흔들며 소리쳤다. 이 결혼식에 내가 6억을 썼어. 근데 그 빌어먹을 겁쟁이가 친구들이랑 술 처먹으러 마카오로 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내 딸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그놈은 도망친 걸 자랑하고 있다고. 연회장 전체가 폭발했다.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었다. 고함, 감탄사, 그리고 소은이 28년 인생에서 겪은 최악의 굴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사진 찍고 문서화하기 위해 들어올린 핸드폰들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연회장 반대편에서 달려왔다.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검은 줄을 만들며 흐르고 있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이선자 여사가 소원을 넘어뜨릴 듯이 꽉 껴안으며 오열했다. 어떻게 걔가 너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놔줘요. 엄마, 제발 이거 놔. 숨 막혀. 소은이 벗어나려 했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쇳덩이처럼 그녀를 조였다. 고소할 거야. 아버지가 번호를 누르며 격분하여 소리쳤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10원 한 장까지 다 물어내게 할 거야.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여보, 진정해요. 삼촌 중 한 명이 끼어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진정? 진정하라고? 그놈이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내 딸을, 내 가족 전체를, 내 파트너들 앞에서, 내 고객들 앞에서. 네,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의 남자가 중앙 통로를 따라 절도 있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힘들이지 않고도 권위를 뿜어냈고 마치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에너지가 재정렬되는 듯했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텄다. 소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고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 그녀의 상사이자 서울에서 가장 저명한 건축가인 그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재앙의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표님, 소은이 더듬거렸다. 새로운 굴욕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이런 꼴을 보이다니. 저는...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임시재단에 도착하여 군중을 향해 돌아섰고 소은이 비즈니스 미팅에서 수천 번 들었던 그 저음의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단호하고 보호적이며 치명적인 톤으로. 늦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하객들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3개 차선이 막혀 있더군요. 하지만 이제 도착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소은은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민혁은 다시 그녀에게로 몸을 돌려 성큼성큼 두 걸음 만에 거리를 좁혔다. 그는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몸을 숙이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강렬하게 속삭였다. 장단 맞춰. 내가 신랑인 척해. 소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의 왼손을 단단히 잡고 익숙한 솜씨로 손가락을 깍지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건축 도면을 검토할 때처럼 집중해서 그녀를 살폈다. 모든 디테일을 분석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날 믿어. 그가 너무 낮게 말해서 그들 사이의 공기만 살짝 스칠 정도였다. 아니면 내가 널 위해 해결하게 해줘. 너가 결정해. 소은의 세상은 그 순간으로 동정도 조롱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병적인 호기심도 없이 오직 결단력과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만을 담고 있는 그 눈동자로 축소되었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돼요. 200쌍의 눈이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냥 이렇게... 난 할 수 있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네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해? 아니면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를 원해? 그녀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다. 당신 누구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혁은 김동철 씨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잠시 소은의 손을 놓았다. 강민혁입니다. 건축가이자 소은 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고 오늘 당신의 딸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유재히 터져나온 숨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이선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여동생의 팔을 붙잡았다. 김동철 씨는 마치 민혁이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그를 쳐다봤다. 수근거림이 사방에서 폭발하며 놀라움, 혼란, 불신에 이해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섞여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소은에게로 다시 몸을 돌려 그가 방금 일으킨 혼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펼친 손을 내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초대, 탈출구,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결정. 내 결정이야, 소은아. 그가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해. 그녀는 내밀어진 그 손을 보았고 분노와 혼란으로 붉어진 아버지, 통제할 수 없이 우는 어머니, 다음 스캔들을 기다리며 폰을 높이 들고 있는 하객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수를 보았다.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가 소음 사이로 다시 들려왔다. 저 자식 지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아나 봐. 이거 재밌어지는데.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조롱, 더 많은 굴욕. 소은은 이를 악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강민혁의 손을 잡았다.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3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들렸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재단 옆에 서 있는 주례자에게 몸을 돌렸다. 선생님, 식을 진행해도 될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민혁과 소은, 김동철 씨, 그리고 다시 민혁을 번갈아 보았다. 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신분증, 증인들. 원래 예정된 신랑이 아니라서. 여기 다 있습니다. 민혁은 자켓 안 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완벽하게 접힌 서류들을 꺼냈다. 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증인은 이미 지정된 분들로 해도 문제 없겠죠? 사례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전문적인 꼼꼼함으로 검토했다. 소은은 그 틈을 타 민혁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 사이로 속삭였다. 결혼식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다녀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사람이지.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건 미쳤어요. 우리가 진짜 결혼할 순 없잖아요. 당신은 제 상사라고요. 전 심지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완벽하게 말이 돼. 민혁이 마침내 그녀를 마주보며 반박했다. 아니면 아버님이 그 박준호란 놈을 찾아서 죽이려다 감옥에 가는 꼴을 보고 싶어? 왜냐면 날 믿어. 아버님은 그 놈을 찾아낼 거고 아버님 성격에 좋게 끝나진 않을 거야. 소은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폰으로 번호를 누르며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혁이 옳았다. 아버지는 당장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준호를 찾아내 평생 후회할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분이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서식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의 시작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명하고 선언하시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민혁은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질문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물러설 수 있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굴욕을 감수하고 모두가 제멋대로 상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가게 둘 수 있었다. 아니면 이 짓, 말도 안 되지만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는 말이 되는 이 절대적인 광기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 확실합니다. 소은이 뇌가 반대 논리를 펼치기 전에 대답했다. 사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목청을 가다듬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강민혁 군과 김소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식 진행 동안 정숙과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수근거림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핸드폰들은 여전히 들려 있었다. 얼굴들은 여전히 불신을 보여주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진 않았다. 민혁은 절도 있는 걸음으로 소은을 재단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허리에 얹은 그의 손은 단단했고 등골을 타고 전해지는 보호적인 제스처였다. 괜찮아? 그들이 주례 앞에 서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소은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괜찮아 보이게 만들 거야. 사회자가 표준 식순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소은은 그 말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빙빙 돌고 있었다. 어떻게 준호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정확히 3번 정도 나눠본 상사 강민혁과 재단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김소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네, 맹세합니다. 민혁이 주저없이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신부 김소은 양은 신랑 강민혁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소은은 입을 열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심하게 울고 있었다. 지수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네, 맹세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고 그 두 마디는 마치 선구처럼 나왔다. 이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했다. 신랑, 신부, 키스하세요. 소은은 패닉에 빠졌다. 그건 계획에 없었다. 글쎄, 이 모든 게 계획에 없었지만 키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민혁은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읽었는지 아주 살짝 몸을 숙여 입술이 스치듯 닿는 키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고 정숙한 접촉만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수와 휘파람, 함성,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끝났어. 민혁이 그녀의 귀에 대고 중얼거렸다. 이제 웃어. 그리고 숨 쉬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 하지만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손을 잡고 억지 미소를 지을 때 소은은 최악의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박수 소리가 먼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동안 소은은 방금 저지른 일을 처리하려 했었다. 결혼했다. 그녀는 상사인 강민혁과 결혼했다. 3시간 전만 해도 임원회의와 업무 이메일 외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남자와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그녀를 현실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축하한다 우리 사위. 소은의 어머니가 젖은 휴지로 번진 마스카라를 닦으며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난 소은이랑 자네가 그런 사이인 줄 몰랐어. 목소리가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갈라졌다. 민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소은의 손을 잠시 놓고 이선자 여사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사이에서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 김동철 씨가 아내 뒤에 나타났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분노는 이제 담혹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네 나한테 설명해야 할 거야. 내 딸은 5분 전만 해도 다른 남자랑 약혼한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 제발요. 소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며 끼어들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200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낯선 사람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알던 소은이라면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성격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소은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 날 바람맞지 않았었다. 아버님께서 설명을 원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민혁이 차분하게 개입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은이 말대로 지금은 하객돈들을 챙겨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민혁의 차갑고 논리적인 이성은 어떤 반론도 무력화시켰다. 김동철 씨는 턱을 앙다물고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이선자 여사는 눈물 고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따라갔다. 소은은 참고 있었던 숨을 내뱉었다. 숨 쉬어. 민혁이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다가오는 하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한 채 속삭였다. 침착해.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끝나. 그리고 나선요? 소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나가는 미경 이모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 사이로 물었다. 그땐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네가 정확히 원했던 일인 것처럼 연기해줘. 지수가 또각거리는 힐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소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표님이랑 결혼했다고? 너 미쳤어? 아마도. 소은은 가슴에서 히스테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인정했다. 하지만 끝났어, 지수야. 서명했어. 내라고 했어. 끝난 일이야. 지수씨 되시죠? 민혁이 끼어들며 소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은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소은이가 항상 지수씨 얘기를 하더군요. 지수는 지친 표정으로 악수를 하며 풀어야 할 퍼즐을 보듯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소은이가 대표님에 대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단 한 번도요. 저희는 사생활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민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직업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하다? 재앙의 한복판에서 깜짝 결혼식을 올리는 게 참 현명하네요. 지수야, 제발. 소은이 애원했다. 지금은 안 돼. 친구는 걱정과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 일 끝나고 나랑 아주 길게 얘기 좀 해야 할 거야. 알았지? 소은은 적어도 지수가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웨딩홀 매니저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20분 전보다는 훨씬 안도한 표정이었다. 강민영님, 김소은님, 피로연 진행할까요? 식사는 준비되었고 오케스트라도 대기 중입니다. 하객분들이 건배 제의 언제 하냐고 묻기 시작하셨어요. 민혁은 소은의 차보다 비쌀 것 같은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진행하세요. 계획대로. 완벽합니다. 그럼 메인홀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 30분은 웃는 얼굴들, 억지 축하 인사, 호기심 어린 시선들의 흐릿한 연속이었다. 소은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악수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에게 포옹을 받았으며 볼이 아플 때까지 웃었다. 민혁은 그녀 곁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우아한 회피로 질문에 답하고 불편한 대화는 안전한 주제로 돌렸다. 남편 잘생겼다. 먼 친척 언니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돈 있어 보여. 저 수트랑 구두 좀 봐. 저 시계 우리 집 전세금만큼 비쌀걸? 응. 소은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어제까지만 해도 박준호랑 결혼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복잡해. 소은이 말을 잘했다. 실례할게. 엄마가 부르시는 것 같아. 그녀는 친척 언니가 더 질문하기 전에 도망쳐. 하얀 꽃장식으로 꾸며진 기둥 옆으로 잠시 피신해 숨을 골랐다. 코르셋은 여전히 갈비뼈를 조이고 있었다. 베일은 머리에 1톤짜리 무게로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이힐 때문에 발이 죽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건 아무도 대본을 주지 않은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기분이었다. 괜찮아? 민혁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니요. 그녀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샴페인을 한 모금 길게 마시며 인정했다. 안 괜찮아요. 이 상황 중 괜찮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알아. 하지만 넌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어. 잘요? 대표님, 저 방금 대표님이랑 결혼했어요. 전 대표님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당신이 건축 천재라는 것과 디카페인 커피를 싫어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민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이비 블루. 바르셀로나에 사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 집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야.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싫어하는 건 정당해. 그건 자연에 대한 모독이니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은은 가슴속에서 히스테릭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건 미쳤어요. 완전히. 동의해. 민혁이 인정했다. 하지만 해결 가능한 관계야. 들어봐. 이게 벅차다는 거 알아. 네가 날 모른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가 이거 수습할 거야. 오늘만 버티면 돼.
사람들 조용히 집에 보내고 내일 앉아서 차분하게 다음 일을 의논하자. 다음 일이 뭔데요? 소은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빠른 이혼? 당분간 연기?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민혁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소은이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네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난 널 위해 이 일을 했어, 소은아. 의무감 때문도 동정 때문도 아니야. 왜냐하면 신라 신부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지나치게 열광적인 목소리로 안내하며 민혁이 하려던 말을 끊었다. 소은은 기다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 문장의 끝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장식된 테이블 위에 2개의 크리스털 잔이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 중앙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로맨틱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그들 주위로 원을 만들었다. 핸드폰들이 다시 올라와 모든 각도에서 찍어댔다. 민혁은 잔을 들어 올리며 하객들을 먼저 본 뒤 소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특이했다는 건 알지만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죠.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은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소은 씨, 당신이 회사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전 당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헌신, 지성,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다정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당신 그 자체입니다. 소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빈말이 아니었다. 민혁은 진심으로 울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가 계속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마주하고 싶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위해, 불완전함을 위해, 그리고 발밑의 땅이 사라졌을 때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건배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누군가 키스해 키스해 라고 외쳤다. 그리고 곧장 방 전체가 같은 말을 연호하고 있었다. 민혁은 말없이 묻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재단에서처럼 짧게 스치는 입술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혁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것은 짧지도 정숙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하며 삼켜버릴 듯 했다. 한 손이 그녀의 허리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다. 다른 한 손은 키스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소은은 세상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소음은 먼 웅웅거림으로 변했고 몸의 모든 신경 말단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입술을 떼었을 때 둘 다 숨이 차 있었다. 하객들은 휘파람과 박수로 열광했지만 소은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민혁만 바라볼 수 있었다. 이제는 확실히 연기가 아닌 무언가로 빛나는 그 검은 눈동자를. 그거 뭐였어요? 그녀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속삭였다. 설득력 있는 연기였지. 민혁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연기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가 잠시 후 인정했다. 아니었어. 소은이 그 고백을 처리하기도 전에 오케스트라가 커플의 첫 댄스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를 댄스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뒤를 단단히 받쳤다. 하객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원을 만들고 그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춤출 줄 알아요? 소은이 그들의 몸이 닿는 모든 부분을 의식하며 물었다. 대학때 필수 과목이었어. 민혁이 대답했다. 건축학과 사그 댄스. 이상한 조합인 거 알아? 이상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유용하네요. 상사와 즉흥적으로 결혼하는 이런 순간에요. 그래, 확실히 대학 커리큘럼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어. 소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조차 놀란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몰랐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민혁이 그녀를 우아하게 회전시키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알아갈 시간이 있겠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요? 이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쉿! 그가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며 말을 끊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나랑 춤춰.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건 다 잊어. 그리고 소은은 그렇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음악이 그들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4시간 전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기로 했다. 이것이 절박함에서 태어난 연극이라는 것을 잊기로 했다. 언젠가는 이 충동적인 결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기로 했다. 그 노래가 흐르는 3분 40초 동안 그녀는 이것이 진짜인 척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했다. 마지막 하객이 마침내 떠났을 때 서울에는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소은은 연회장 창문을 통해 호텔 주차장에서 사라지는 자동차 불빛들을 바라보며 6시간 동안 미뤄왔던 순간이 드디어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연기도, 억지 미소도, 피상적인 대화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민혁,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만이 남았다. 가족한테 전화해줄까? 등 뒤 어디선가 민혁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아버님이 꽤 화난 채로 가셨어. 오늘 밤에 오해를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소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밤은 아니에요. 오늘 더 이상 누군가와 맞설 에너지가 없어요. 민혁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이 보였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상태였다. 흰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책상 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근육질인 그을린 팔뚝이 드러났다. 소은은 그 이미지에서 눈을 돌리며 목으로 불편한 열기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위드룸 예약했어. 민혁이 말했다. 웨딩 매니저가 고집을 부려서 아버님이 결제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더군. 스위트룸? 물론이지. 이 재앙에 딱 필요한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남이나 다름없는 남자와 로맨틱한 방을 공유하는 것. 불편하면 방 따로 잡아줄게. 민혁이 그녀의 불편함을 읽은 듯 재빨리 덧붙였다. 사실 그게 낫겠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소은은 자신도 놀라며 말을 끊었다. 오늘 우린 충분히 소란을 피웠어요. 직원 중 누구라도 우리가 첫날 밤에 따로 자는 걸 보면 내일 아침이면 호텔 전체에 소문이 다 퍼질 거예요.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스위트룸 같이 써. 내가 소파에서 잘게. 대표님 키가 188이잖아요. 소파에 안 맞을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는 더 험한 곳에서도 잤어. 난 괜찮아. 둘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전깃줄처럼 끊어질 듯 했다. 소은은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고 팔짱을 꼈다.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위한 정교한 코스튬처럼. 왜 그랬어요? 그녀는 아까 중단되었던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요. 아무도 그런 이유로 결혼하진 않으니까. 민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마치 자신이 완벽히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널 물어뜯는 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 그가 인정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논평들, 웃음소리, 병적인 호기심을 들었어. 그리고 네가 그 대기실에서 나올 때 표정을 봤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버티려고 애쓰는 널 봤고 난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랑 결혼한 건 설명이 안 돼요. 수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날 거기서 데리고 나오거나 다 취소하거나 도망가게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꼭 너랑 결혼할 필요는 없었지. 민혁이 그녀의 말을 끝맺었다. 네 말이 맞아. 그럴 필요 없었어.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어. 아버님은 후회할 짓을 하기 직전이었고 네 가족은 그 굴욕을 처리하느라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보냈겠지. 하객들은 몇 년 동안
널 따라다닐 이야기를 가지고 떠났을 거고, 그리고 넌 네 잘못도 아닌데 그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렸을 거야. 소은은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빨리 닦아내려 했지만 민혁은 이미 다가와 주머니에서 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울지 마. 민혁이 소은이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중얼거렸다. 그럴 가치도 없는 놈 때문에 충분히 울었잖아. 그럼 이제 어떡해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결혼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이혼해요? 당분간 연기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같이 일해요? 솔직히 나도 몰라. 민혁이 인정했다. 오늘 이후의 계획은 없었어. 그냥 그 순간 널 도와야 한다는 것만 알았지. 정말 고결하시네요. 하지만 결혼은 고결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소은이 쏘아붙였다. 그래, 사랑. 민혁이 제안했고 그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소은이 그를 더 자세히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린 서로 거의 모르잖아요. 민혁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몇 센티미터로 좁혔다. 소은은 시선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 모든 숨결, 빨라지는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의식되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댄스 플로어에서의 그 키스, 그거 연기 아니었어. 그리고 내 생각엔 너도 느꼈을 것 같은데. 소은은 아니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가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느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던 그 순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케미스트리였어. 민혁이 제안했고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가 소은의 뱃속을 뒤집어 놓았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였으니까. 소은아, 케미스트리. 그건 연기할 수 없는 거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지. 미쳤어요?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12시간 전만 해도 당신은 그냥 내 상사였어요. 지금은 내 남편이고 케미스트리니 뭐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넌 겁먹었지. 민혁이 말을 끊었다.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아.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탐구요? 소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 우린 첫사랑 실험하는 10대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성인 2명이라고요. 내 말이 맞아. 그가 인정했다. 우린 성인이니까 성인답게 행동하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 질문은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민혁은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은이 하루 종일 공들여 쌓아온 방어벽 너머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난 내게 시간을 주고 싶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박준호와의 일을 정리할 시간, 상사와 직원 관계를 넘어서 나를 알아갈 시간, 압박이나 기대 없이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할 시간,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을 계속하는 거지.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네가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모른 척하지도 않을 거야. 소은은 심장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뭘 느끼는데요? 민혁은 또 한 걸음 다가왔고 이제 너무 가까워서 소은은 그의 몸에서 뿜어서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섞인 더 개인적이고 남성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 키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진짜 같았다고 느껴. 그가 중얼거렸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널 볼 때 내 하루가 즉시 좋아진다고 느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네가 터뜨리는 그 진짜 웃음소리를 매일 듣고 싶다고 느껴.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이 단순히 널 굴욕에서 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느껴. 다른 남자가 널 상처 입히는 걸 지켜보는 게 참을 수 없었으니까.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소은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몇 달 동안
준호와 지내며 잠가두었던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박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너무 벅차요. 모든 게 다. 알아. 민혁은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그냥 쉬자고 제안하는 거야. 내일 머리가 좀 맑아지면 이 모든 걸 해결해보자. 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시적인 휴전에 감사했다. 민혁은 웨딩 매니저가 가방을 놓아둔 문 쪽으로 걸어가 소은의 가방을 욕실 근처에 놓아주었다. 샤워해. 옷 갈아입고 편하게 있어. 난 밖에서 기다릴게. 대표님, 민혁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소은이 그를 멈춰 세웠다. 고마워요. 오늘을 절 구해준 거요. 그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지은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했으며 소은이 3년 동안 사무실에서 보았던 전문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난 널 구한 게 아니야, 소은아. 네가 스스로를 구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걸 상기시켜줬을 뿐이지. 문이 닫히자 소은은 장미꽃잎이 뿌려진 킹사이즈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꽃잎 하나를 집어들어 부드럽고 연약한 질감을 느꼈다. 스위트룸 전체가 그녀가 준호와 공유했어야 할 로맨틱한 밤을 위해 장식되어 있었다. 향초, 샴페인, 베개 위에 하트 모양 초콜릿. 하지만 준호는 마카오에 있었고 아마 어느 바에서 성공적인 탈출을 자축하며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자신에게 감정이 있다고 고백한 남자, 생각보다 그녀를 더 잘하는 남자, 그녀 인생 최대의 굴욕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와 결혼한 채로 있었다. 소은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드레스는 구겨졌다. 그녀는 딱 자신의 기분처럼 보였다. 파괴되었지만 동시에 재조립된, 부서졌다가 더 강하고 탄력 있는 다른 재료로 다시 붙여진 무언가처럼. 그녀는 천천히 웨딩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레이스와 세틴 더미 속으로 떨어지게 두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구석으로 걷어찼다. 내일 그녀는 설명과 결과, 오늘 내린 모든 결정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내일 그녀는 가족을 마주하고 민혁과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세상이 말이 되는 척하고 싶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이 소은의 등을 때렸다. 거의 아플 정도의 수압이었지만 정확히 그녀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증기가 대리석 욕실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고 차가운 타일에 손을 짚은 채 눈을 감았다. 지난 12시간의 사건들이 여과 없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준호가 그녀를 버린 것, 하객들의 잔인한 속삭임, 불가능한 환영처럼 나타난 미녀, 재단에서의 키스, 건배, 춤, 그리고 스위트룸에서의 대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슴속에 점화시킨 그 말들. 그 키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진짜 같았다고 느껴. 민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떻게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가 그녀가 정확히 듣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왜 그녀의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는 그녀의 상사였다. 맙소사.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3년 동안 그녀를 지켜봐온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공적인 상사. 소은은 샤워기를 끄고 나와 보송보송한 흰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확인하며 지수가 신혼여행을 위해 산 우스꽝스러운 란제리 세트 말고 다른 것을 챙겨준 것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편안한 면잠옷이 있었다. 전혀 유혹적이지 않은 지금의 어색한 상황에 완벽한 옷이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민혁이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회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정장 없이 그는 더 젊고 더 다가가기 쉬워 보였으며 억만장자 건축가라기보다는 이 비범한 상황을 겪고 있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좀 나아졌어? 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깨끗해지긴 했네요. 소은이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깨끗해졌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민혁이 마침내 뒤를 돌았고
소우는 그의 눈가에 어린 피로의 흔적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긴 하루였다. 그는 소은이 샤워하는 동안 주문한 룸서비스를 가리켰다. 파스타 2접시, 샐러드, 빵, 그리고 레드와인 1병. 배고플 것 같아서 피로연 때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소은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옳았다. 웃고 연기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침 이후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아침은 이제 전생처럼 느껴졌다. 고마워요. 그녀가 테이블 근처 안락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민혁이 맞은편에 앉아 2잔의 와인을 따랐다. 너도 먹어야 하고 나도 뱃속에 뭔가 들어가야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처음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먹었다. 놀랍게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마치 하루의 전쟁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처럼 1초마다 말로 채울 필요 없이 서로의 공간에 단순히 존재할 자격을 얻은 것 같은 동질감이 느껴졌다. 내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민혁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마침내 물었다. 아버님이 거의 해명을 요구하셨잖아. 소은은 한숨을 쉬며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아니면 적어도 사실에 가까운 버전이라도. 준호가 날 떠났고 대표님이 날 도와줬고 상황이 꼬였지만 이 질문은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이후로 계속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같이 일할 순 없잖아요. 회사 전체가 알게 될 텐데. 아마 이미 다 알 거야. 민혁이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는 빠르니까 내일 아침이면 사무실 사람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3가지 다른 버전을 보게 될걸? 소은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다. 동료들, 고객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가 그녀가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당일에 상사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추측은 무자비할 것이다. 저기, 민혁의 목소리가 패닉의 소용돌이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날 봐.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그녀를 살피는 그 검은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린 함께 해결할 거야. 그가 계속했다. 누가 할 말이 있으면 내 면전에서 하라고 해. 그리고 누구라도 감히 널 무시하면 나한테 대답해야 할 거야. 알겠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보호적인 맹렬함이 소은의 가슴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준호는 절대 그녀를 그렇게 변호해 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운 적이 없었다. 항상 그녀가 상황을 수습하고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건데요? 민혁은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여 거리를 좁혔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네가 그 회사에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걸 지켜봤으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네 책임도 아닌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봤어. 피곤하고 좌절한 걸 아는데도 웃는 걸 봤어. 그리고 준호랑 같이 있는 너도 봤고. 소은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네? 준호가 널 데리러 사무실에 몇 번 왔을 때 그가 널 파트너가 아니라 개인 비서처럼 대하는 걸 봤어. 네 성취가 자기 것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걸 봤어. 그리고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네가 작아지는 걸 봤어. 마치 그가 더 빛나게 하려고 네가 자리를 덜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그 말들은 주먹처럼 소은을 강타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하나하나 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민혁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사랑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그를 사랑했어? 아니면 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사랑했어? 민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는 소은아, 그건 사랑처럼 보이지 않았어. 습관처럼 보였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였어. 잘못된 남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는 게 더 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어. 소은은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정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무의식이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소리쳐왔던 것을 마침내 큰 소리로 듣게 된 것에 대한. 그 사람은 날 작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말이 깨진 속삭임으로 나왔다. 점점 더 작게. 그리고 난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무서웠거든요. 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너무나 다정한 제스처여서 소은은 그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귀한 존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내 말 잘 들어, 김소원. 그가 숨막힐 듯한 강렬함으로 말했다. 넌 작지 않아. 넌 빛나고 재능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는 남자, 매일매일 그걸 축복해주지 않는 남자는 내 시간에 단 1초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도 알아. 이건 복잡해. 네 인생이 방금 폭발했고 네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더 많은 압박이라는 거. 하지만 이것도 알았으면 해. 내가 널 볼 때 난 비서를 보지 않아. 직원을 보지 않아. 난 누군가가 커 보이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여자를 봐. 소은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민혁에게도 들릴 거라고 확신했다. 밤새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방어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밑에 있는 취약하고 두려운 무언가가 드러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당신 아내가 되는 법을 몰라요. 당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몰라요. 전 무서워요. 뭐가? 그녀가 주저하자 그가 물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까 봐요. 내일 일어나면 당신이 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친절하게 대했다는 걸 알게 될까 봐요. 당신이 진짜 날 알게 되면, 내 모든 결정과 불안을 보게 되면 당신이 감수한 위험만큼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까 봐요. 민혁은 그녀의 한 손을 놓고 엄지로 그녀의 뺨을 쓸어내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널 볼 때 뭐가 보이는지 알고 싶어? 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매일 나타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봐. 재벌 고객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존중으로 청소부 아주머니를 대하는 사람을 봐. 자기 책임도 아닌 프로젝트를 돕느라 새벽 2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을 봐. 친절함으로 위장한 강인함을 봐. 겸손함과 섞인 지성을 봐. 그리고 그래, 불안과 결점도 봐. 넌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게 널 덜 특별하게 만들진 않아. 그게 널 진짜로 만들지. 소은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몰랐다. 어쩌면 둘 다 동시에 움직였는지도 모른다. 이름 붙일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녀가 아는 건 갑자기 민혁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에 있다는 것 뿐이었고, 이 키스는 다른 키스들과 달랐다.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굶주림이었고 필요했으며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민혁의 손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엉켜들어가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다. 소은은 똑같은 강렬함으로 반응하며 하루의 모든 고통과 혼란을 어떤 말보다 더 말이 되는 이 육체적 연결로 변화시켰다. 그들은 서투르게 침대로 이동했고 커피 테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입술을 맞댄 채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은 그녀를 매트리스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녀의 머리 양옆을 팔로 짚고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소리 없는 질문으로 그녀를 살폈고 그녀가 원한다면 물러날 공간을 주었다. 확실해?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멈출 수 있어. 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소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꾼 이 남자. 그녀를 정말로 다른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봐주는 이 남자.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확실해요. 그녀가 그를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만났을 때 모든 접촉이 소은이 잊고 있었던 신경 말단을 점화시켰을 때, 속삭임이 신음으로 변하고 애무가 절박해졌을 때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더 이상 희극이 아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고 만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준호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이후 처음으로 소은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햇살이 스위트룸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소은은 잠에서 깼다. 그에게서 나는 향기와 몇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온기가 시트에 배어 있었다. 민혁은 그녀 옆에서 자고 있었고 한 팔은 보호하듯 그녀의 허리에 올려져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더 어려 보였고 긴장의 선들은 부드러워졌으며 입술은 절대적인 평화의 표정으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소은은 잠시 그를 지켜보며 일어난 일의 엄청남을 되새겼다. 24시간 전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준호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거의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든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남자와 시트 아래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민혁의 핸드폰이 협탁 위에서 진동하며 아침에 고요를 깼다. 그는 살짝 뒤척이며 소은의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주더니 눈을 떴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느리고 치명적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좋은 아침. 잠에 취해 거친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소은은 지난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자 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미혁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카톡 32개, 부재중 전화 15통. 흥미진진하네. 누구한테서요? 대부분 가족들, 회사에서도 좀 왔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내 동생 민지가 알게 돼서 당장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소은은 신음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아직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머물면서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 안 돼요? 민혁이 웃었다. 소은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깊은 소리였다. 그러고 싶지만 결국은 현실을 마주해야지. 아니면 아버님이 문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 답장이라도 몇 개 하든가. 마치 소환된 것처럼 소은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떴다. 소은은 명백한 패닉 상태로 민혁을 쳐다보았다. 받아. 그가 재촉했다. 미룰수록 더 안 좋아져. 소은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김소은, 너 어디야? 괜찮니? 네 아빠랑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어떻게 상사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 엄마, 진정해. 나 괜찮아. 민혁 씨랑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엄마가 물었다. 민혁 씨랑? 스위트룸에? 같이? 우리 부부잖아, 엄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지. 엄밀히 따지지 마라, 기집애야. 어제 넌 준호랑 결혼하려고 했어. 오늘 넌 완전히 다른 남자랑 일어난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니? 소은은 민혁의 손이 지지의 표시로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단순한 접촉이 그녀에게 계속할 용기를 주었다. 준호는 날 버렸어, 엄마. 내가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도 나라를 떴다고. 민혁 씨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줬어. 그리고 맞아.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결정이었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이 연극을 계속 할 거니? 아니면 충동적인 결혼 후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의뢰 그렇듯 이혼할 거니?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다. 소은은 민혁을 보며 그의 생각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똑같은 질문을 그녀에게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엄마. 소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게 뭔지 우리도 아직 파악 중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이거 연극 아니었어. 그리고 가볍게 결정한 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오늘 너랑 민혁 씨랑 얘기 좀 하자신다. 이 남자가 네 남편이 될 거라면 결혼식 비상사태 너머의 모습을 알 자격이 있다고 하시네. 알았어. 민혁 씨한테 말할게. 어디서 볼까? 집으로 와라, 점심때.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소은아, 난 그냥 네가 괜찮은지 알고 싶을 뿐이야.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건지. 소은은 다시 민혁을 바라보았다. 허리케인처럼 그녀의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꾼 남자.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떠나는 대신 지탱해주기로 선택한 남자. 준호가 2년 동안 했던 것보다 하룻밤 만에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남자. 나 괜찮아, 엄마.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것 중에 제일 괜찮아. 전화를 끊었을 때 민혁은 이미 침대에 앉아 집중한 표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소은은 그 틈을 타 그를 뻔뻔하게 관찰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빅라인을 비추며 책상 뒤에만 앉아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근육들을 강조했다. 뭐해?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상사가 이렇게 몸이 좋은지 왜 몰랐나 궁금해하던 중이었어요. 민혁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돌아봤다. 몸이 좋다가 끝이야? 지난밤 이후에 내가 듣는 말이 고작 그거야? 성호는 웃으며 그에게 베개를 던졌고 그는 쉽게 받아냈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람이고 아름다워. 그가 소은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웃음을 숨기려고 할 때. 순간이 다시 친밀해졌고 전날 밤 그들 사이에서 폭발했던 케미스트리로 가득 찼다. 민혁은 폰을 옆으로 치우고 다가와 소은의 입술을 느리고 깊은 키스로 사로잡았다. 부모님 뵈러 가야 해요. 마침내 떨어졌을 때 소은이 입술을 맞댄 채 중얼거렸다. 질문을 100만 개는 하실 거예요. 준비됐어. 아빠가 아마 겁주려고 하실 거예요. 처음도 아닌걸. 소은은 몸을 떼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혁 씨, 이거 심각해요. 부모님은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진짜인지 일시적인 건지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혁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럼 진실로 함께 대답하면 돼. 진실이 뭔데요? 끔찍한 상황에서 널 구하려는 충동으로 시작했지만 밤사이 어느 순간 연기가 아닌 진짜가 되었다고. 내가 탐구해보고 싶은 무언가,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되었다고. 만약 안 되면요? 소은이 조용히 물었다. 한두 달 뒤에 이게 그냥 순감의 아드레날린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오래가지 못할 무언가를 쫓다가 예전 관계마저 망치면요? 만약 되면? 민혁이 반박했다. 만약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너무 눈이 멀었거나 겁이 많아서 보지 못했던 거라면?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진짜 실수라면? 서은은 눈을 감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지금 도망칠 수도 있다. 민혁에게 혼인부여를 요청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사와 직원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게 이성적인 뇌가 소리치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심장, 그 배신자 같은 장기가 마침내 깨어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눈을 뜨고 민혁의 강렬한 시선을 마주하며 속삭였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해주세요. 만약 어느 시점에 마음이 바뀌거나 이걸 후회하게 되면 말해줘요. 또 다른 버림은 못 견딜 것 같아요. 민혁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고통은 본능적이었다. 소은아, 날 봐. 똑바로 봐. 난 박준호가 아니야.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사라지지 않아. 내가 커 보이기 위해 널 작게 만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서워서 널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래서 뭘 느끼는데요? 민혁이 미소 지었다. 소은의 심박수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 느리고 치명적인 미소. 아직 파악 중이지만 널 보면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걸 알아. 네 웃음소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라는 걸 알아. 매일 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진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젯밤 일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아. 소은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감, 희망, 그리고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의 눈물이었다. 샤워해야겠어요.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려 선언했다. 그리고 커피 많이. 그 샤워 같이 할까? 민혁이 장난스러운 미소로 물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이 거기 들어오면 우린 이 스위트룸에서 절대 못 나갈 거고 부모님이 우릴 찾으러 진짜 경찰을 보낼 거예요. 민혁은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기 전에 한 번 더 키스했다. 알았어. 아침 주문해 놓을게. 뭐 좋아해? 놀라게 해줘요. 소은이 욕실로 사라지자 민혁은 폰을 집어들고 여동생 민지의 메시지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전보다 더 집요한 메시지들이었다. 그는 영상통화를 걸었다. 피할 수 없는 신문을 각오하며 화면에 민지 얼굴이 나타났다. 재미있다는 표정과 기막히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강민혁, 오빠 결혼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좋은 아침이다 민지야. 좋은 아침은 무슨? 당장 설명해. 인스타 사진 봤어. 그 여자분 누구야?
그리고 왜 댓글들이 다 신랑이 안 나타나서 한 깜짝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데? 민혁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복잡해. 나 시간 많아.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여야 할 거야. 엄마 지금 뒤집어졌어. 내일 비행기 벌써 예약하셨다고. 그러셨겠지. 민혁이 중얼거렸다. 봐. 짧게 말하면 소은 씨는 내 직원이야. 약혼자가 식장에서 도망갔어. 내가 개입했어. 우리 결혼했어. 그리고 알고 보니 여기 탐구해 볼 만한 진짜 무언가가 있더라고. 민지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진짜. 오빠만. 계획된 건 아니었어, 당연히. 하지만 말해봐. 거기 진짜 뭐가 있어? 아니면 그냥 백마탄 왕자님 놀이하는 거야? 민혁은 전날 밤 그 모든 키스, 모든 손길,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말을 떠올렸다. 소은을 품에 안고 일어났을 때 몇 년 동안 어긋나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던 느낌을 떠올렸다. 있어. 그가 인정했다. 뭔가 큰 게. 민지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지켜.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특별하면, 이게 진짜면 놓치지 마. 그럴 생각 없어. 좋아. 이제 새언니 좀 바꿔봐. 엄마가 도착해서 그 강렬함으로 쫓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 좀 하게. 민혁은 웃었다. 지금 샤워 중이야.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민지야, 고마워. 뭐가? 판단하지 않아줘서, 날 믿어줘서. 항상이야 오빠. 항상. 일산에 있는 김동철 씨의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늑해 보였고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소은의 어린 시절 배경이 되었던 갓 내린 커피 냄새가 났다. 하지만 민혁이 벤츠를 차고에 주차할 때 소은은 마치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준비됐어? 민혁이 시동을 끄고 그녀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소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상관없겠죠?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손가락을 깍지 꼈다. 기억해. 우린 한 팀이야.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함께 마주하는 거야. 그 말이 그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걸어갔고 이선자 여사가 이미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두 맞잡은 손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들어와라. 그녀가 단순히 말하며 옆으로 비켜섰다. 김동철 씨는 거실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 소은이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었다. 놀랍게도 지수도 거기 있었고 안락의자에서 소은에게 지지의 미소를 보내주었다. 앉아! 아버지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민혁은 소은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은 채 놓지 않았다. 그 제스처는 김동철 씨의 눈에 띄었고 그의 시선은 거의 물리적인 강도로 그들의 맞잡은 손에 고정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작했다. 누가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볼까? 내 관점에서는 내 딸이 한 남자랑 결혼하려다가 그놈은 사라지고 갑자기 그가 민혁을 가리켰다. 나타나서 내 딸이랑 결혼했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민혁은 소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맞습니다, 아버님. 밖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해 보이죠.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철 씨는 손을 휘저었다. 듣고 있네? 저는 소은 씨와 3년을 일했습니다. 민혁이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소은 씨가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소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그녀의 헌신, 정직함,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까지요. 그리고 박준호 씨가 회사에 몇 번 찾아왔을 때 소은 씨와 함께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에 김동철 씨의 턱 근육이 눈에 띄게 꿈틀거렸다.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민혁이 계속했다. 저는 왜 이렇게 훌륭한 여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파트너가 아니라 액세서리처럼 대하는 사람, 그가 더 대단해지기 위해 자신이 작아져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 안주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소은은 가족 앞에서 그 말들을 직접 듣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상황을 봤을 때, 하객들의 말을 들었을 때, 소은 씨 얼굴에 어린 굴욕감을 봤을 때
제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혁은 김동철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이 흘러가게 두어 따님이 공개적으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행동을 취하거나. 그래서 결혼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나? 이선자 여사가 창가에서 물었다. 그 순간에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이 인정했다. 하지만 단지 소은 씨만을 위해 그런 건 아닙니다. 또한 제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소은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제게 소은 씨에게 제 마음을 보여줄 완벽하고 비록 파급적이지만 유일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 짙어서 소은은 부엌 벽식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지수는 대놓고 미소 짓고 있었다. 아빠, 소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제 일은 연극이 아니었어요. 자선행위도 아니었어요. 그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날 진짜로 봐준 거였어요. 내 결점과 불안까지 다 보고도 곁에 있을 가치가 있다고 결정해 준 거였어요. 김동철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 더 부드러운 것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 박준호한테 전화 왔다. 그가 말했고 방 안에 모두가 긴장했다. 마카오에서 술 취해서 울면서 실수였다고, 겁이 났다고, 돌아와서 바로잡고 싶다고 하더구나. 소은은 민혁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아버지에게 고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느리고 거의 맹수 같은 미소가 김동철 씨의 입가에 번졌다. 너무 늦었다고 했다. 내 딸은 그놈이 도망칠 때 나타날 배짱이 있었던 남자랑 이미 결혼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네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소은은 흐느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민혁도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 괜찮다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계속해서 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자네는 내 딸 상사야. 거기엔 권력관계가 있어. 난 그게 걱정돼. 소은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압박감을 느끼거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지 어떻게 하나?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민혁이 주저없이 말했다. 소은을 포함한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네? 그녀가 물었다. 민혁 씨, 본인 회사에서 사임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사임하는 게 아니야. 민혁이 명확히 했다. 너의 직속 상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지. 파트너에게 부탁해서 널 다른 부서, 다른 팀장 밑으로 재배치하도록 할게. 아니면 더 좋게는 내가 6개월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널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시켜서 독립적인 팀을 꾸리게 하면 돼. 그럼 이해상충은 없어. 민혁 씨, 그럴 필요까진... 필요해. 그가 끼어들며 숨막히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 난 네가 직업적인 이유로 이 관계에 갇혀있다고 느끼길 원치 않아. 네가 원해서 내 곁에 있길 바라지 그래야만 한다고 느껴서 있길 바라지 않아. 이선자 여사가 다가와 남편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그럼 너희 둘은 정확히 무슨 사이니? 스캔들 잠잠해질 때까지 일시적인 관계? 진짜 결혼? 소은은 민혁을 바라보며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부분까지 봐준 그 검은 눈동자에서 대답을 찾았다. 그는 작은 미소로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손을 꽉 쥐었다. 진짜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완벽한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은이 인정했다. 6개월 뒤에도 지금처럼 확신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미친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다는 건 알아요. 민혁 씨랑 있으면 내가 보이고 존중받고 축복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단지 타이밍이 이상했다는 이유로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따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 민혁이 갑자기 말했고 그 말에 충격이 방을 채웠다. 너무 이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몇 달 동안 소은 씨를 사랑해왔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다 생각할 때 짓는 웃음,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는 태도, 남들이 못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요. 그리고 어제 그녀가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200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혼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소은은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엄지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랑해 김소은. 그가 반복했다. 이번에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그리고 내가 감수한 모든 위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내게 증명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쓸 거야. 나도 사랑해요. 소은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지면서 동시에 치유되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제였는지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었는지. 하지만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들은 관객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부드럽고 다정하게 키스했다. 입술을 떼었을 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선자 여사는 휴지로 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김동철 씨는 웃고 있었다. 좋아.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허락하네. 하지만 그는 검지를 들어 경고했다. 하지만 만약 내 딸을 아프게 하면 강서방, 이 세상 어디에도 내게서 숨을 곳은 없을 거야. 따님을 아프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버님. 민혁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매일, 영원히 그녀가 받아 마땅한 대로 사랑할 계획입니다. 이선자 여사가 눈을 닦으며 일어섰다. 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죄 짓는 것처럼 살지 말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서로 알아가고 삶을 꾸리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거. 엄마, 우리 법적으로 이미 결혼했어. 소은이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제대로 된 상견례도 해야 하고 정식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혁 씨가 나머지 가족들도 만나야지. 여보, 숨 좀 쉬어. 김동철 씨가 재미있다는 듯 끼어들었다. 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둬. 지수가 다가와 소은을 꽉 껴안았다. 정말 행복해, 소은아. 그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넌 자격 있어.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어. 와줘서 언제나, 소은아. 언제나. 그 다음 몇 시간은 대화, 커피,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과정들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김동철 씨와 민혁은 사업 이야기를 하며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다. 이선자 여사는 민혁에게 가족, 계획, 의도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소은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내면에 깨졌던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다시 탔을 때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혁은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은에게 몸을 돌렸다. 괜찮아?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 상사가 부모님 앞에서 불멸의 사랑을 고백한 부분까지도요. 특히 그 부분, 소은이 미소 지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상사 아니지만요. 이제 그냥 내 남편이죠. 그냥 나도요. 그들은 도시 스카이라인 뒤로 해가 사라지는 것을 배경으로 키스하며 혼란 속에서 태어났지만 진실 속에서 강해진 약속을 봉인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앞길이 쉬울지 복잡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서로에게서 발견한 것이 모든 위험,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 앞으로 몇 달간 받게 될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때때로 최고의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때때로 사랑은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가장 가망 없는 방식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나타난다.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건 당신의 모든 이성적 존재가 아니요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뿐이다. 김소은은 잘못된 남자와 결혼할 것을 예상하고 결혼식장에 갔었다. 하지만 결국 올바른 남자, 줄곧 그곳에서 기다리며 그녀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온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차를 몰면서 손을 맞잡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두 사람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아주 서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며